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브루클린 대 토론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벤 시먼스는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의 중추로 넓은 시야를 활용한 전환 패스가 강점이다. 그는 코너와 엘보를 오가며 팀의 리듬을 만들지만 전체 템포를 끌어올리는 능력은 다소 제한적이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캐치앤슛이 뛰어나지만 오프볼 무브가 일정하지 않아 공간 활용이 아쉽다. 클렉스턴은 림 수비에서는 준수하지만 리바운드 가담이 느려 세컨드 찬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많다. 팀은 하이포스트 중심 전개를 시도하나 볼순환이 느려 상대의 로테이션에 막히는 경우가 잦다. 특히 수비 전환 시 트랜지션 커버가 불안정해 속공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홈에서 공격 템포를 높이려 하지만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페인트 존 공략을 쉽게 허용한다. 3점 성공률이 경기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 경기 편차가 크다. 포터 주니어와 토마스의 외곽이 터질 경우만이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결국 브루클린은 리바운드와 외곽 효율 모두 안정시켜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토론토는 하프코트 세트의 완성도가 높고 스크린 리딩형 공격 전개에 능하다. J. 바렛은 더블 오프 스크린 이후에 컷인 타이밍이 뛰어나며 수비 스위칭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 임마누엘 퀴클리는 패스 각도를 읽는 감각이 좋아 코너와 엘보를 동시에 활용한 전개가 가능하다. 이 둘의 연계는 토론토의 대표 전술 루트로 안정적인 리듬 유지의 핵심이다. 야코퍼들은 스크린 세터로서 팀 공격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리바운드 장악에서도 큰 강점을 보인다. 하프코트 세트에서 볼순환이 자연스럽고 2차 공격 루트로 코너 3점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바렛의 오프볼 무브와 퀴클리의 돌파 패턴이 완벽히 맞물려 팀 공격 효율을 끌어올린다. 리바운드 이후 전환 속도도 빠르고 수비 로테이션의 간격 유지가 안정적이다. 결국 시스템적 완성도가 높아 리드 상황에서도 경기 흐름을 잃지 않는다. 볼 없는 움직임의 연속성 덕분에 후반까지 꾸준한 득점 생산이 가능하다. 브루클린은 개별 재능은 있으나 시스템 완성도가 낮고 리바운드 불안이 지속된다. 토론토는 하프코트 세트의 완성도가 뛰어나고 공격 루트가 다양해 장기전에서 강하다. 특히 퀴클리의 볼 배급과 퍼들의 스크린 타이밍은 브루클린 수비를 흔들 것이다. 브루클린이 초반 외곽으로 흐름을 잡을 가능성은 있으나 후반 안정감에서 차이가 크다. 결국 조직적 전개와 공간 활용 능력에서 앞선 토론토가 경기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뉴욕 닉스 대 멤피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욕은 칼 앤서니 타운스를 중심으로 하이포스트 패싱 게임을 설계한다. 그는 볼순환의 중개자 역할을 맡으며 수비 압박을 풀어내는 핵심 루프를 만든다. 브리지스는 코너와 윙에서의 오프볼 무브가 예리하며 압박 해제 후 마무리 루트로 활약한다. 클락스는 세컨드 유닛에서 템포를 유지하며 외곽 슈팅과 돌파를 병행한다. 타운스의 미드레인지와 하이포스트 패스가 동시에 작동하면 공격 밸런스가 완성된다. 2대2 이후 빠른 스페이싱으로 코너 3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구조도 잘 정착됐다. 수비에서는 타운스와 로빈슨이 협력 수비로 페인트 존을 안정적으로 커버한다. 전반적으로 볼순환 속도와 패스 타이밍이 좋아 하프코트 효율이 높다. 브리지스의 에너지와 외곽 정확도가 경기 초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뉴욕은 하이포스트 기점의 전개로 리그 상위권 전술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멤피스는 자 모란트를 중심으로 트랜지션 오펜스를 구사한다. 그의 폭발적인 퍼스트 스텝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외곽 슈팅 효율이 떨어지며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다. 자렌 잭슨 주니어는 인사이드 피니시 능력은 뛰어나지만 불필요한 파울로 수비 밸런스를 흔드는 경향이 있다. 조크 란데일은 리바운드에는 강하지만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 커버 타이밍이 어긋난다. 멤피스의 트랜지션 에너지는 초반엔 폭발적이나 세트 플레이 효율은 낮다. 특히 하프코트에서 스크린 후 전개가 단조로워 상대의 압박에 쉽게 막힌다. 3점 성공률이 낮고 코너 수비에서 백사이드 커버가 늦어 실점을 허용한다. 모란트의 돌파가 차단될 경우 공격 리듬 전체가 끊기는 단점이 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 오펜스 전개가 정체되며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수비 집중력 유지가 안되면 연속 실점으로 경기 흐름을 쉽게 잃는다. 뉴욕은 하프코트 볼순환과 스페이싱 밸런스가 완성형에 가깝다. 멤피스는 트랜지션 의존도가 높아 뉴욕의 느린 템포에 묶일 가능성이 크다.
타운스의 패싱과 브리지스의 컷신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 멤피스 수비는 대응하기 어렵다. 반면 모란트가 돌파 위주로 풀 경우 잭슨 주니어의 파울 관리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뉴욕의 안정적인 볼순환과 세트플레이 효율이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대 보스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타이리스 맥시는 볼 핸들링과 전술 설계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스크린을 통해 스위치 수비를 유도하고 우블의 주니어의 미스매치를 만든다. 엠비드는 하이포스트와 로우포스트를 자유롭게 오가며 공격 기점을 분산시킨다. 이때 맥시가 반대 45도에서 스페이싱을 유지하면 더블팀 각도를 분리시킬 수 있다. 엠비드의 미드레인지 터치가 살아나면서 페인트존 공간이 넓게 열린다. 이 구조는 세컨드 트랩 분할 전술로 상대 로테이션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우브레의 포스트업과 맥시의 스크린 플레이가 결합되며 하프코트 효율이 극대화된다. 수비에서는 엠비드의 드롭 커버리지가 안정감을 더하며 리바운드 장악이 강하다. 전술 완성도와 클러치 구간의 볼순환 안정성은 리그 최상위 수준이다. 결국 필라델피아는 전술 디테일과 포스트 밸런스로 상대를 압도하는 구조다. 보스턴은 데릭 화이트의 템포 조율을 중심으로 브라운의 페인트존 어택을 병행한다. 케이타는 세컨드 찬스 득점에서는 위력적이지만 외곽 수비 가담 속도가 느리다. 브라운이 볼을 오래 잡으면 공격 템포가 늘어지고 스페이싱 간격이 좁아진다. 하프코트에서는 트랜지션 때보다 공격 효율이 떨어지고 턴오버가 늘어난다. 특히 엠비드의 드롭 수비를 상대로는 킥아웃 루트가 차단되어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 화이트와 브라운의 백코트 수비가 헬프 타이밍을 놓치면 세컨드 찬스 실점이 이어진다. 보스턴은 속공 전개에서는 강하지만 세트 상황에선 정체 현상이 심하다. 핵심 빅맨의 위치 선정이 불안정해 엠비드의 외곽 견제에 약하다. 공수 전환 시 조직적 대응이 늦어 수비 리듬이 쉽게 깨진다. 결국 클러치 구간에서 전술 완성도의 차이가 경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필라델피아는 엠비드와 맥시의 전술 연계가 완벽히 작동하며 구조적 완성도가 높다. 보스턴은 트랜지션 중심이라 하프코트 효율에서 필라델피아에 밀린다. 엠비드의 하이로우 밸런스와 우브레의 미스매치 공략이 경기 흐름을 바꿀 것이다. 보스턴이 속공으로 템포를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엠비드의 수비가 이를 차단한다. 결국 하프코트 효율성의 격차가 경기의 승패를 결정할 전망이다. 네 번째 경기 오클라호마 대 골든스테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그랜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 허브 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홈그랜이 로우블록에서 볼을 잡으면 셰이 알렉산더와 도트가 동시에 컷신을 시도한다. 홈그랜은 패싱 감각이 뛰어나 킥아웃, 백도어 패스 타이밍을 모두 정확히 잡는다. 셰이는 미드레인지 스탑 점퍼로 마무리를 담당하고 도트는 오프볼 무브로 공간을 연다. 이 구조는 하프코트 세트에서도 트랜지션처럼 빠른 전개가 가능하게 만든다. 리바운드 후 세컨드 찬스 공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템포가 끊기지 않는다. 홈그랜은 수비에서도 림 프로텍트 능력이 탁월해 수직 수비에서 강점을 보인다. 팀 전체의 패스 타이밍과 스페이싱 완성도가 높아 리그 상위권 효율을 자랑한다. 공격 루트가 다양해 수비 라인 교체에도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결국 홈그랜이 중심을 잡을 때 오클라호마의 공격은 가장 안정된다. 골든스테이트는 커리와 힐드의 외곽 공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커리는 스크린을 활용한 3점 시도로 경기 흐름을 바꾸지만 하이존 수비에는 취약하다. 힐드는 속공에서는 위협적이지만 수비 커버 범위가 좁아 백사이드 대응이 느리다. 포스트는 리바운드 가담이 약해 세컨드 찬스 실점이 잦다. 골든스테이트는 수비 로테이션이 일정하지 않아 인사이드 대응력이 떨어진다. 하프코트 전개 시 볼순환이 끊기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커리가 봉쇄당할 경우 득점 대안이 부족하고 벤치 득점 지원도 제한적이다. 수비 전환에서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상대 트랜지션 공격에 쉽게 흔들린다. 결국 외곽이 터지지 않으면 경기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홈그랜의 하이패스를 막지 못하면 전체 수비 리듬이 무너질 수 있다. 오클라호마는 포스트 허브 시스템의 완성도가 높고 홈그랜 중심의 조직력이 탁월하다. 골든스테이트는 외곽 의존도가 높아 흐름이 끊기면 반전 동력이 약하다. 홈그랜이 포스트에서 안정적인 패스를 이어가면 알렉산더의 돌파가 폭발할 것이다. 커리의 슈팅 효율이 경기 초반을 지배하겠지만 후반에는 인사이드 싸움에서 밀릴 전망이다. 결국 전술 구조의 다양성과 인사이드 주도권에서 앞선 오클라호마가 우세하다. 다섯 번째 경기 유타 대 인디애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타는 워커 캐슬러를 하이포스트 기점으로 활용하며 세트 플레이를 설계한다. 캐슬러가 탑에서 볼을 잡는 순간 라우리 마케넨이 백사이드로 전환해 리버스 컷을 시도한다.
이 패턴은 상대의 수비 방향을 역이용하며 페인트존 침투 각도를 극대화한다. 키온테 조지는 볼을 오래 끌지 않고 빠르게 순환시켜 팀 전체 템포를 유지한다. 마케넨은 외곽에서 인사이드로 파고드는 타이밍이 정확해 수비 간격을 흔든다. 캐슬러의 스크린 이후 롤링 동작은 공격 리듬을 안정시키며 세컨드 찬스를 만든다. 하이포스트 마이너스 백도어 구조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전술 완성도가 높다. 수비에서는 캐슬러의 림 프로텍트 능력과 마케넨의 리바운드 커버가 안정적이다. 홈에서는 페인트존 점유율이 높고 후반 집중력 유지가 뛰어나다. 결국 유타는 조직적인 하프코트 세트와 리버스 컷 완성도로 경기를 지배한다.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의 부상 공백 속에서 벤 셰퍼드가 메인 핸들러를 맡고 있다. 그는 빠른 패싱 감각을 지녔지만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능력은 아직 미완성이다. 파스칼 시아캄은 미드레인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볼을 오래 잡는 경향이 있다. 오비 토피는 트랜지션에서는 날카롭지만 세트 플레이에서는 단조로운 움직임을 보인다. 페인트존 공략 시 공간 활용이 부족해 외곽으로 공격이 몰리는 장면이 많다. 특히 약측 커버가 느려 백도어 컷인 수비에 자주 노출된다.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유타의 하이포스트 전개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전반적으로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세컨드 유닛의 에너지 수준이 떨어진다. 초반에는 빠른 패스로 리듬을 잡지만 후반에는 조직적인 대응이 약해진다. 결국 수비 밸런스 불안으로 경기 후반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유타는 캐슬러 마이너스 마케넨 축을 중심으로 세트 플레이의 완성도가 높고 구조적 안정감이 뚜렷하다. 인디애나는 할리버튼 부재로 인해 전술 중심이 흔들리고 세트 전개가 매끄럽지 않다. 유타의 리버스 컷 전개는 인디애나의 느린 약측 커버를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시아캄의 미드레인지 공격이 통하더라도 팀 전체 연계가 부족하면 장기전이 어렵다. 결국 하이포스트 중심의 유타 전술이 경기 후반까지 꾸준히 힘을 발휘할 것이다. 6번째 경기 세크라멘토 대 덴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는 도만타스 사보니스를 중심으로 한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를 구사한다. 그는 하이포스트에서 볼을 배급하며 드로잔과 슈레더의 컷신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맡는다. 슈레더는 돌파 능력은 좋지만 페인트존에서 피지컬 접촉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드로잔은 미드레인지에서 안정적이지만 외곽 스페이싱이 좁아지면 효율이 떨어진다. 팀 전체의 볼 순환은 준수하나 외곽 득점 생산이 불안정하다. 리바운드 이후 세컨드 찬스 득점이 적고 후반 집중력이 다소 떨어진다. 수비 전환 시 커뮤니케이션이 불안정해 외곽 로테이션이 한 박자씩 늦는다. 하이포스트 중심 전개는 유지되지만 수비 강도가 높은 팀 상대로는 버거운 편이다. 홈에서 공격 템포는 빠르지만 전술 효율이 떨어질 때 리듬이 쉽게 끊긴다. 결국 초반 공격 루트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기 주도권을 잃기 쉽다. 덴버는 니콜라 요키치를 중심으로 한 대응형 오펜스를 완벽히 구축하고 있다. 요키치는 스크린 후 스위치 수비를 롤인으로 끌어내 상대 빅맨을 흔든다. 브라운은 탑에서 페이드백 슛을 시도하며 수비 간격을 벌리고 하더웨이는 코너에서 캐치앤슛을 노린다. 이 구조는 수비 교체를 역이용하는 리드형 세트로 효율이 매우 높다. 요키치는 하이포스트에서 외곽 패스 타이밍을 정교하게 조절해 팀 리듬을 유지한다. 브라운의 수비 압박과 전환 속도는 덴버의 템포 유지에 큰 역할을 한다. 리버스 스크린과 리로케이션 전술을 혼합해 전개 방향을 다양화한다. 수비에서는 요키치의 커버리지가 안정적이고 리바운드 세컨드 처리도 빠르다. 공격 루트가 다양하고 세컨드 유닛까지 조직적이라 장기전에도 강하다. 결국 덴버는 시스템의 완성도와 대응력이 리그 최고 수준이다. 세크라멘토는 사보니스 중심 전술이 단조로워 덴버의 대응형 오펜스를 따라가기 어렵다. 덴버는 요키치의 스크린 전환과 패스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브라운의 탑 전개와 하더웨이의 코너 슈팅이 맞물리면 세크라멘토의 커버 범위가 한계에 다다른다. 세크라멘토가 초반 리드를 잡더라도 후반 전술 대응력에서 차이가 크다. 결국 덴버의 전술 완성도와 경기 리듬 조절 능력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